내 방에서 즐기는 전문가들의 고품격 수다. 인문, 사회, 과학 특강, 인싸특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주의 탄생과 진화, 별과 행성의 비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천문학은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로 가득한 우주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광활한 우주여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이드가 되어줄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천문학자이자 우주과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우주먼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우주먼지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천문학자 지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2만을 넘어서 얼마 전에 23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크리에이터신데 채널 이름이 우주먼지의 현자 타임즈예요. 닉네임을 우주먼지라고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엄청 거창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아주 거대한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이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시청자분들이 저를 불러주는 이름도 우주먼지이고요.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부르는 애칭도 똑같이 우주먼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두 서로에게 우주먼지인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먼지들의 모임이네요. 맞습니다. 예.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광대한 것 같고 미지의 세계라서 접근하기가 평소엔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주먼지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처음에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한 4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만화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예. 이제 그게 우주 기차가 지구를 떠나서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은하철도 999였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했지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이 나오고 메텔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만화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메텔과 철이를 딱히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 곁다리로 나오는 약간 카메오 캐릭터가 있어요. 은하철도를 모는 차장님 캐릭터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요? 그 캐릭터가 만화 속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은 우주 기차에 승객들을 태우고 우주를 가이드하는 되게 멋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저 만화 속의 차장님처럼 사람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우주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꿈을 네. 이루신 거네요. 다행히 아직은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우주여행의 가이드가 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여행지에 대한 힌트를 키워드에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여행지는요, 바로 밀키웨이입니다. 밀키웨이. 어디예요? 일단 직역을 해보면 네. 우유의 길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서 수직하게 길게 흘러가는 별들의 띠 은하수를 영어로 부르는 명칭이 이제 밀키웨이입니다. 이 밀키웨이 포함해서 은하수를 부르는 명칭과 관련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장 제우스가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약간 바람둥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제우스가 지상 세계로 내려갔다가 어떤 공주와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를 하나 만들고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원래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화에 따르면 그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우스가 어떤 잔꾀를 부리냐면, 그래서 헤라가 몰래 잠들어 있을 때 아기의 입을 이제 젖을 물리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잠에서 깬 헤라가 이제 뒤척거리게 되고 깜짝 놀란 제우스가 헐레벌떡 도망을 가죠. 이제 그때 밤하늘에 흩뿌려진 헤라의 젖이 밤하늘에 길게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우유의 길, 밀키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유가 흘러가는 길이다. 이런 재밌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여행지로 이 은하수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은하수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밤하늘에 도시 불빛도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별도 보기가 어렵고요.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가끔씩 10만 광년 먼 반대편에 놓여 있는 우리 은하 반대편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리 은하수를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은하수를 보면요, 때로는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좀 파도가 일러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은하수를 알려면 은하,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은하가 뭐예요? 일단 은하라는 거를 소개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혼자 가만히 허공에 덩그러니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 태양, 제일 가까운 별이 있죠. 그리고 태양 같은 별들이 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우글우글 모여서 동그랗거나 좀 흩어진 모양으로 모여 있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 같은 그 집단을 우리가 별의 집단, 성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러한 성단들 여러 개가 우글우글 모여서 더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고요. 보통 그 정도가 되면 별 수천억 개, 수조 개 정도까지가 이제 한데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별의 집단, 성단 정도는 별들이 한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마을들이 더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별의 나라, 별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를 은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은하가 우리 세계에도 나라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은하라는 나라도 하나는 아니겠네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지구에는 국가의 개수가 200개 정도인데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은 대충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우주는 스케일이 좀 크지 않습니까? 억 단위 아닐까 싶은데요. 한 2억 8천. 2억 8천. 굉장히 디테일한 답이네요. 실제로 지금 천문학자들이 유추하고 있는 총 은하의 개수는 물론 이것도 그 일부이긴 하겠지만 한 2조 개 정도가 조 단위군요. 존재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 단위예요. 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 것 같은데 그 2조 개 넘는 은하 중에 한 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저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저와 아나운서분과의 만남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우주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얼마나 각별하고 소중한지 그렇게 느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저도 먼지로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정감 있게 우리 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은하라는 게 정식 명칭인가 보죠? 일단 되게 담백한 이름이잖아요. 이 우리 은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아주 솔직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 은하가 이렇게 밤하늘에 길게 흘러가는 은하수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정도로 거슬러 가면 됩니다. 당시에 갈릴레오가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도 보고 여러 별과 성단들도 관측을 하게 됩니다. 1609년경에 갈릴레오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그냥 뿌옇게 밤하늘에 구름처럼 모여있던 은하수를 딱 보니까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꽉 차 있는 또 다른 우주였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망원경의 성능이 꽤 좋았나 봐요. 사실 지금에 비하면 망원경의 성능은 아주 좋진 않았어요. 이제 굳이 배율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고작 한 20배, 30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망원경 그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박한 성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는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은하는 지름 10만 광년의 거대한 빈대떡 모양으로 별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납작한 원반 형태의 은하, 접시 모양의 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아직 조금 논란 중이긴 한데요. 우리 은하 안에 대충 2천억에서 4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이제 우글우글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새롭고 좀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새롭고 놀라운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여행지도 살펴봐야겠죠?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별이 빛나는 밤. 아, 이건 반 고흐의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작품과 관련된 우주 여행지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죠. 그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를 대표하는 예. 이제 스테리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이게 뭐 이렇게 같은데요. 동글동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서 특히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그림 한가운데 딱 크게 차지하고 있는 소용돌이 패턴일 거예요. 네. 혹시 이 고흐가 이 그림을 왜 그런 식으로 그렸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신경이 좀 정신적으로 안 좋았을 때 그린 그림이다 정도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표현한 건가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일부 천문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 고흐의 대표작 스테리나잇의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흐의 그림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천문학자인 저의 약간의 바람을 담아서 예. 그럴지도 모르는 그 비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냥 소용돌이 치는 그런 그림일 줄 알았는데 우주의 모습이 담길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고흐가 그 노란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적당히 섞어서 그린 이 소용돌이 패턴을 이제 실제로 수학자들이 좀 분석을 해보게 돼요. 그 결과 이 소용돌이 패턴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자연에서 존재하고 있는 난류, 소용돌이 와류라고 하죠. 그 패턴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린 게 아니라 뭔가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자연 속의 소용돌이를 보고 그린 게 아닐까? 보고 베낀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예. 아, 실제로 별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흐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 실제로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우주 속에 별과 가스 구름들이 막 휘몰아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소용돌이 치는 가스 구름 같은 형체들을 기록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소용돌이 치는 가스 구름이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나선 성운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반 고흐의 그림이 소용돌이 은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라고 봐도 될까요? 너무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데요. 예. 사실 그 나선 성운들이 하나 둘, 소용돌이 천체들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정확하게 고민했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라고 하는 세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 이거는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또 일부 천문학자들은 계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 소용돌이 천체들을 보고 왜 굳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여야 할까? 우리 은하 바깥에도 또 다른 은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나 둘 하게 됩니다. 예, 그림 하나가 이렇게 천문학자들의 공부의 소재가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던 천문학자들은 그 수많은 나선 성운들도 사실은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우주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작은 섬들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나중에 발전시켜서 우리 우주는 다도해 바다와 같다. 예. 섬 우주다라고 해서 아일랜드 유니버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유니버스, 그냥 말 그대로 섬 우주.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일랜드 유니버스라는 거는 얼핏 들어서 내가 이 영화 본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영화 제목 같기도 하잖아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일랜드 유니버스라는 거에는 어떤 가설이 있어서 그 용어가 나왔을까요? 일단 당시에 조금 앞서서 그 베스트 슬라이퍼라고 하는 젊은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천문학자가 어떤 발견들을 하게 되냐면 우주에 떠 있는 나선 성운들이 그냥 가만히
우주 공간에 고정돼서 제자리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슬라이퍼가 측정한 각 은하들, 각 성운들의 속도를 보면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의 초속 100km?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빠르게 그 나선 성운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건 진작에 우리 은하의 부족한 중력으로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 천체들은 우리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서 곁을 떠돌고 있는 작은 구름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아예 먼 거리에 동떨어진 별개의 우주라고 봐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느낀 충격을 좀 표현해 보자면 당시 기준으로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우주에 해당하는 다른 외부 은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는 요즘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멀티버스, 예. 다중우주를 주장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그 가설 대 가설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승자가 그 당시에 있었나요? 하도 당시 천문학계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할로 셰플리를 주축으로 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다. 이 커다란 빅 갤럭시가 우리 우주의 전부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 우주도 그저 작은 섬 하나에 불과하고 더 바깥에 수많은 외부 은하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섬우주, 아일랜드 유니버스 쪽이 이제 팽팽하게 갈등을 합니다. 세계의 대결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그 사실이 당시에 증명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과연 그 역사적인 예. 빅 매치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이제 다음 마지막 행선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은하철도 999의 총착역. 총착역 어디였죠? 철이와 메탈을 태운 은하철도 999가 예.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안드로메다 역인데요. 안드로메다라는 단어는 좀 잘 모르지만 익숙한 게, 야, 너 대화가 안드로메다로 간다. 개념 안드로메다로 갔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드로메다는 근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안드로메다가 약간 그 개념의 원천으로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소 남용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안드로메다는 사실 날씨만 좋으면 지금 서울 하늘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안드로메다를 보면서 뭔가 하늘에 흐릿한 게 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에 위치한 은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안드로메다가 별이 아니고 은하라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예. 일단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정확히 정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당시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 은하, 나선 성운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되는 천체가 바로 안드로메다였습니다. 따라서 그 대논쟁의 결말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는 결국에 안드로메다의 정체가 무엇이냐,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것이냐, 바깥에 있는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였던 거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아예 동떨어진 별개의 은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못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대논쟁이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 안드로메다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는 아주 위대한 발견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허블 망원경인데. 맞아요. 예. 그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름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을 하게 되거든요. 1924년에 그 10월경 가을 하늘에 떠 있던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이제 관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심부에서 뭔가 처음 보는 별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네. 당시까지만 해도 이 허블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뭔가 별 하나가 갑자기 밝게 터지고 천천히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새로운 별이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신성인가 보다, 노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봤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신성은 한번 빵 터지고 그냥 쭉 어두워지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별은 어두워지다가 다시 밝아져요. 또 어두워지다가 또 밝아져요. 예. 계속 밝기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밝기가 일정하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변화하는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이란 뜻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이 허블은 여기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변광성은 그 별까지의 거리를 꽤 정확하게 잴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즉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 속에서 안드로메다 성운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변광성을 발견했다는 건 드디어 그 천문학者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논쟁을 딱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지표를 발견했다는 거였거든요. 예. 아, 그게 세계의 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발견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반짝이는 별을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 나왔나요? 아, 예, 나왔습니다. 예. 이제 당시 허블이 이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100만 광년 정도의 거리가 나왔어요. 100만 광년이라는 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그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 거다. 이 커다란 빅 갤럭시가 우리 우주의 전부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할로 셰플리는 우리 은하의 지름을 대략 30만 광년 정도로 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허블이 잰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그 크기를 더 3배 가량 훌쩍 뛰어넘는 네. 100만 광년 거리에 안드로메다가 있다는 발견이었으니까 사실상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는 멀리 동떨어진 별개의 우주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은하만 있지 않고 또 우리 은하도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발견을 시작으로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칸트가 이야기한 섬 우주처럼 수많은 은하들이 멀찍이 여러 섬처럼 떠 있는 세계였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다도해, 그러니까 섬 우주론이 맞았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안드로메다와 허블 덕분에 그러면 우주에 정말 오랜 논쟁이 있었던 그런 수수께끼가 풀렸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허블이 자신의 발견을 논문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단 먼저 그 자신의 발견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천문학자 그 셰플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셰플리 선생님, 저는 허블이라고 하는 젊은 천문학자인데요. 제가 관측을 해보니까 죄송하게도 선생님의 주장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딱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편지에 대한 셰플리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천문학 말고도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이렇게나 멋지게 인정하는 멘트가 있을까 싶은데요. 셰플리가 그 편지를 받고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는 나의 우주를 파괴했다.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주장했던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 속의 나의 우주를 이 편지 한 장이 파괴해버렸다. 승복하겠다. 예. 이렇게 딱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발견을 계기로 천문학자들은 완전히 우리 우주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고요. 조금씩 발견을 이어가면서 이 지도 너머에 또 우리 태양계 바깥에 다른 별들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평선이 살금살금 물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허블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우주 천문학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멀리 물러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지평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정중하게 사실을 알린 허블도 멋지고 그거를 정말 받아들인 셰플리도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갈릴레이를 통해서 은하수의 존재를 확인하고 허블을 통해서 은하 밖의 세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끝보다 더 넓은, 그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우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비록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그 빛을 통해 볼 수 없는 경계 너머까지도 예. 쫙 펼쳐진 우주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우주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천문학을 통해서 우주의 지평선이 과연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우주먼지님과 함께 우주 여행을 정말
신나고 새롭고 재밌게 떠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네,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제가 천문학 중에서도 은하를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 은하를 테마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은하 얘기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은하, 예, 우주먼지. 저도 우주먼지입니다. 예, 우주선을 타고 나갈 수는 없죠. 그러나 상상만이라도 넓은 우주를 여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얼마나 먼지처럼 작은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주의 시작과 최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죠. 네, 당연히 또 와서 더 재밌는 이 너머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인싸되는 채널 인싸특!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